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둘째 민호와 몇몇 친척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철민에게 달라붙은 채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준호야! 미선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부인 죽자마자 원래 그런 사이였나 봐.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런 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지금부터 박철민의 비극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 박철민은 아내 영희와 함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고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연금 타러 가야죠. 영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도 300만 원 꼬박 들어왔어요. 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시장에서 모은 적금까지 합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의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죠?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적금까지 합쳐서 3억 2천만 원이요. 집값까지 치면 거의 6억 정도 될 거예요. 철민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언니, 안 계세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영희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선아, 왜 이렇게 일찍? 영희가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선이 들어서는 모습에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언니, 그리고 철민 오빠도 안녕하세요. 미선은 철민에게 특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철민은 어색하게 인사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선은 거실로 들어서며 철민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요즘 운동하세요? 미선이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철민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커피 마실래? 영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미선이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미선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죠? 언니가 시장 나가시면 미선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 편이죠. 철민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다리를 꼬며 앉는 바람에 치마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철민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미선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언니가 부러워요. 미선이 철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지나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지도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 그런 말씀을 철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미선이 웃으며 철민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선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영희가 커피를 가지고 나오자 미선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언니, 커피 향이 정말 좋아요. 미선이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보가 좋은 원두 사와서 그래.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세심하세요. 언니가 정말 복 받으셨어요. 미선이 다시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시선을 받으며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부담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는. 미선이 갑자기 처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겠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같은 분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빠도. 미선이 말끝을 흐리며 철민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언니 집에 와서 오빠, 언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미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선의 관심이 기분 좋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영희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나가면서 철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철민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 나간 후에도 그 향수 냄새와 따뜻한 손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철민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시장에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던 철민은 자꾸만 미선을 떠올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왔어.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민이 현관으로 나가자 영희가 벽에 기대선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철민이 다가갔습니다. 조금 어지러워. 계단 올라오면서 갑자기 영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거야. 영희는 소파에 앉으며 손으로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철민은 불안했지만 영희가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영희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철민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자 영희가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철민이 다급하게 영희를 부르며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영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철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급히 와주세요. 가슴을 아파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영희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영희를 응급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철민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남편입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철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영희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철민은 울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로 그때 누군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이 철민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선의 차림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급히 왔다기보다는 차려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선이 영희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울면서도 계속 철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철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세요? 혼자서. 미선이 울면서도 철민의 어깨를 계속 만졌습니다. 미선 씨, 정말 갑자기. 철민이 멍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미선의 손길이 철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미선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미선은 마치 영희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신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빠,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오빠, 음식 준비도 제가 할게요. 오빠는 너무 힘드시니까. 미선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철민은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미선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빠, 장례식 끝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집에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오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정말 안 돼요.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미선 씨, 그건 좀. 오빠,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선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가 제가 혼자 된 후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밥도 해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전화도 받아주시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언니 대신 오빠를 돌봐드려야죠. 그게 언니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철민은 미선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영희가 미선을 많이 챙겨줬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건강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음식도 언니가 해주시던 대로 해드릴 거예요. 미선이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셨는지 저도 다 알아요. 오빠가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못 드시고 아프시면 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미선 씨,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니 대신 오빠 건강 잘 챙겨드릴게요. 병원 갈 때도 같이 가고 약 챙겨드리는 것도 제가 할게요. 미선의 말은 철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실 거예요. 언니 생각하시면서 제가 곁에 있으면 그나마 덜 외로우실 거예요. 철민은 미선의 제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 폐가 무슨 패예요? 저도 혼자 살면서 무서웠는데 오빠가 계시면 든든할 거예요. 미선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만큼 이제 제가 오빠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철민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말이 너무 고마웠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잠시만 네, 오빠. 제가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미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철민은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철민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해. 철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오빠 혼자 계세요? 미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미선 씨. 네. 그냥 영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철민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빠 많이 힘드시죠? 미선의 손이 철민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했지만 동시에 미선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빠,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선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를 잘 돌봐달라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작아졌습니다. 정말 영희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정말이에요. 언니가 얼마나 오빠를 걱정했는지. 미선의 손이 철민의 팔을 감쌌습니다. 철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희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빠, 언니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빠도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잖아요. 미선이 철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 지금은 철민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특히 밤에는. 미선이 철민에게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미선의 접촉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미선의 손이 철민의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미선 씨, 철민은 거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거절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오빠가 필요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둘째 민호와 몇몇 친척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철민에게 달라붙은 채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준호야. 미선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미선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부인 죽자마자 원래 그런 사이였나 봐.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런 일이. 철민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선을 밀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미선 씨가 위로해 주시려고. 철민이 변명했습니다. 위로를 저런 식으로 해요? 민호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본 건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요. 미선이 일어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위로해드린 거야. 위로요? 저게 위로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오빠 혼자 두지 말라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장례식에서 이러면 안 되지. 죽은 사람 팔자가 사나워.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헷갈렸고 무엇보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준호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요? 우리 눈이 잘못 본 거예요? 민호도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래 미선 아줌마랑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선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도 원하시는 일이야. 오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 미선의 말에 친척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철민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아버지, 정말 창피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민호가 실망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미선만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우리는 당당해요. 언니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철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약속대로 철민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며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행동은 단순한 돌봄 이상이었습니다. 오빠, 아침 드세요. 미선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철민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밥을 떠먹여 주려고 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오빠, 언니가 항상 오빠 밥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하며 철민의 입에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철민은 당황스러웠지만 미선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살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나가실래요? 미선이 철민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팔짱요?
사람들이 보면 뭐 어때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미선이 더욱 철민의 팔에 밀착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미선은 계속해서 철민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오빠 정말 멋져요. 이런 분과 함께 걸으니까 제가 다 부러움 받는 것 같아요. 철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만에 처음 듣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오빠, 손 차가우세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미선이 철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미선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선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오빠 어깨 결리시죠?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미선이 철민의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오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안마 배운 적 있어요. 미선의 손길이 전문적이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마사지에 녹아내렸습니다. 영희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돌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많이 시원하시죠? 미선이 철민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선의 숨결이 철민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철민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미선은 철민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철민의 팔에 기댔습니다. 오빠 따뜻해요. 미선이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철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로 인해 준호와 민호 모두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미선의 첫 번째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미선이 철민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네, 뭔데요? 제가 아픈데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선이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세요? 어디가요? 여자들만 아는 병이에요. 부인과 쪽인데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미선을 품에 안은 채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미선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으니까요.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서 뽑아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미선이 철민의 목을 감으며 뺨에 키스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입술이 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철민이 200만 원을 미선에게 건네주자 미선은 철민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미선이 철민의 입술 근처에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철민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미선의 진한 향수 냄새에 어지러웠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의 두 번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빠, 또 죄송한 얘기인데. 미선이 철민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이 부족해요. 미선이 철민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몸의 온기를 느끼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을 잃으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미선이 울먹이며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미선의 집 문제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선이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해주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오빠 최고예요. 미선이 철민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철민은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선의 부드러운 입술에 황홀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철민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품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철민의 적금 1억 5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선이 주는 사랑과 관심이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영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점점 미선이의 따뜻한 말과 감미로운 속삭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미선과의 달콤한 일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큰 기회가 생겼어요. 미선이 철민의 품에 안기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요? 부동산 투자요. 제 친구가 내부 정보를 알려줬는데 곧 개발될 지역이래요. 지금 투자하면 1년 후에 2배는 벌 수 있어요. 미선이 철민의 목에 팔을 감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 씨, 투자는 위험해요. 특히 부동산은. 오빠, 이건 확실한 정보예요. 미선이 철민의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사인데 정부 내부 사람이랑 친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절대 틀릴 리 없어요. 미선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7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럼 오빠한테 받은 돈도 다 갚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7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미선 씨, 그건 너무. 오빠, 저를 믿어주세요. 미선이 철민 위에 앉으며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오빠한테 거짓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오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미선이 철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원하실 거예요. 오빠가 더 부자가 되시는 걸. 철민은 미선의 따뜻한 몸을 느끼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정말요? 오빠 최고예요. 미선이 철민을 진하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철민을 사랑해줬습니다. 철민은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은행에서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미선의 말대로라면 곧 큰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1년 후에 갑부가 되실 거예요. 미선이 돈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투자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미선 씨,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될 거예요. 미선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철민은 불안했지만 미선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미선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투자했던 땅이 사기였어요. 중개사 친구가 도망갔어요. 철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기요? 7천만 원이?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미선이 철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철민은 주저앉았습니다. 7천만 원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선이 울면서 철민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요? 제가 투자하려고 친구한테서 빌린 돈이 있는데 갚아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날아가서 철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합쳐서 1,000만 원요? 네. 안 갚으면 큰일 나요. 그 친구가 무서운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라서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은 어지러웠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오빠밖에 없어요. 미선이 철민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선이 이렇게 된 것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오빠. 미선이 철민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평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철민을 사랑해줬습니다. 철민은 돈을 잃은 슬픔도 있고 미선의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미선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뭔데요? 철민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급해요. 얼마인데요? 2천만 원이에요. 큰 수술이라서.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오빠,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안 될까요?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담보로요? 네, 어머니 목숨이 위험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선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철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절절한 눈물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 가보겠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선이 철민을 진하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선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에 향했습니다. 6억짜리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 흘러 철민의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2천만 원도 미선에게 주었지만 미선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수술은 잘 됐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다행히 잘 됐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선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스킨십도 줄어들었습니다. 미선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냥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들어서요. 하지만 미선은 병원에 가는 모습을 철민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미선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철민은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어제 못 받아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미선이 망설이더니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에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얼마나요? 5천만 원이에요. 철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제가 오빠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미선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철민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선 씨, 저한테 받은 돈으로 또 투자를 했다고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돈을 벌어서 오빠한테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선이 철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이대로 가면 저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철민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도 이제 돈이 없어요. 3천만 원이 전부예요. 오빠, 그럼 집을 팔면 안 될까요? 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라고요? 네, 6억짜리 집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미선의 제안에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집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곳이었고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미선 씨, 집까지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오빠, 전세로 작은 집 구해서 살면 돼요. 제가 일도 구할게요. 미선이 철민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철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선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민이 우연히 미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낯선 남자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그 영감 정리하고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집까지 팔게 하면 끝나. 빨리 해. 우리 결혼식 준비해야지. 철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민은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미선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미선이 평소처럼 철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빠, 집 파는 일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선이 철민의 팔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거짓된 애정 표현이 역겨웠지만 확신을 얻기 위해 참았습니다. 미선 씨, 정말 저만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미선이 철민을 안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철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날 밤 철민은 미선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민이 집 팔기로 했어? 아직 좀 더 설득해야 할 것 같아. 빨리 해. 나도 그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싶어.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끝낼게. 철민은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6개월 전에 재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일어나자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대화 좀 해요. 네, 오빠. 무슨 이야기요? 집 파는 일 말이에요. 진짜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정말 팔기로 하신 거예요? 글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철민은 미선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미선은 기뻐하면서도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 빨리 결정하세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연락 와요. 그날 저녁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미선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선 씨, 내일 어머니 병문안 갈 때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낯선 사람 보시는 걸 안 좋아하세요.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요. 철민은 확신했습니다. 미선의 어머니는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든 척하며 미선을 지켜봤습니다. 미선이 몰래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야, 거의 다 됐어. 집만 팔면 끝나. 철민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미선이 외출한 사이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자주 받는 전화번호를 메모해뒀던 철민은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미선 씨와 아는 사이세요? 네. 누구세요? 왜 우리 마누라한테? 철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누라라는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돌아왔을 때 철민은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요. 상태가 좀 나아지셨대요. 미선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철민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미선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일주일 후 철민은 미선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버스를 타고 시내 번화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선이 40대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하며 연인 사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철민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선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이 그 남자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려 했습니다. 곧 집 팔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억은 나올 거야. 정말? 그럼 우리 카페 차릴 수 있겠네. 응,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영감이 완전히 내 손안에 있어.
철민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 영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뭐라고 해? 아들들, 이미 연락 끊었어. 장례식장에서 창피당한 이후로 아예 안 봐. 잘 됐네. 방해받지 않고 일 처리할 수 있겠다. 철민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 저녁에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철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집 파는 일은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자꾸 연락 와서. 미선이 철민의 팔을 감싸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철민은 미선의 손길이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미선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다른 남자 있어요? 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오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미선이 철민을 안으며 거짓말했습니다. 철민은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럼 집 팔겠어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오빠. 네, 내일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내놓겠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선이 철민을 진하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비밀리에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라면. 철민은 미선의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집 매매 계약할 때 경찰과 함께 가서. 철민은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철민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까요? 정말요? 좋아요. 미선이 기뻐하며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철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선 씨, 혹시 계약자에 미선 씨 이름도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네. 왜요? 우리가 함께 살 집이니까. 공동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선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빠. 바로 그때 부동산 사무소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죠? 사기죄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미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미선이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신고한 거예요? 철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아니, 박미선 씨, 당신의 남편과 통화해봤어요. 미선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오빠, 제발, 저한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요. 1년 동안 3억을 가져갔잖아요. 경찰이 미선을 연행하려 하자 미선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철민은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고발한 후에 법정 다툼에서 철민은 패소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속였어요. 그럼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법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고인의 친구로서 홀로 된 원고를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주신 겁니다.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철민은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잃었지만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식 들었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준호야, 아빠가 속은 거야. 미선이가 사기를 친 거라고. 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요. 민호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집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아들들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민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6억이었던 재산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월 80만 원짜리 요양원에 들어간 철민은 매일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면회 안 오세요? 간병사가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미국, 서울에 바빠서. 철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2년째 연락도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허름한 풍경을 바라보며 철민은 미선을 떠올렸습니다. 핸드폰으로 미선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새 남편과 행복해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이 준 돈으로 산 것으로 보이는 비싼 옷과 가방들도 보였습니다. 미선아, 왜 나한테 이랬어? 철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서 철민은 가끔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밥 먹자. 미선이가 또 왔네. 간병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고맙습니다. 철민은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장례식장에서 미선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만약 아내의 이름을 빌린 미선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TV에서 미선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중년 여성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배우자를 잃은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접근해서 뉴스에 미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총 2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1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민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만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돈도 가족도 건강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의 세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병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우세요?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춥네요. 철민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치매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제 보호자 연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 없습니다. 그럼 관에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마지막으로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 씨, 왜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궁금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은 철민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 철민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철민은 영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우리가 35년 동안 모은 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거절하지 못함이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그리고 그 후회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 철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사가 철민을 깨우려 했지만 철민은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철민의 비참한 최후가 끝났습니다. 6억의 재산과 가족, 그리고 존엄까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한 한 번의 선택이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박철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만난 한 여자.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철민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6억 원의 재산, 두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존엄까지. 단 한 번의 거절하지 못함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보세요. 특히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철민처럼 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 그리고 인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